저도 강박증 의미의 감옥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표지에 강박증이 먼저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의무의 감옥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도대체 강박증자들은 어떤 의미에 사로잡혀 있을까라는 질문을 잔잔히 해봤습니다. 이거예요. 라쇼가 얘기합니다. 왜 강박증 환자를 히스테리 환자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냐.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히스테리 환자로 만드는 것이 소위 치료의 끝인 것처럼 히스테리 환자화 해야 된다라고 무수히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있잖아요. 지적이.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니 정신분석 공부하면 팔자도 핀다고 그러고 뭐 잘 된다더니 아니 강박증 환자를 왜 히스테리 환자로 바꿔요? 아예 질병 없음, 증상 없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질병 없음, 사건, 사고 없음, 그거는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강박증 환자를 히스테리 환자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병리 100가지라면 병리 한 10가지로 축소시켜볼까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메커니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왜 강박증 환자를 히스테리 환자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강박증 환자들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테리 환자들은 자기 몸을 치죠. 히스테리, 신체화. 네,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강박증자가 성적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무수히 많은 말을 하더니 또 어느 인용문에서는 성적 활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그런데 이들이 하는 유혹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강박증자가 내가 그녀를 유혹하든 그를 유혹하든 내가 유혹을 당하든 그거는 대상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대상과 함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느낄 때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사물도 그를 유혹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 성적 활동 자체 내에서도 강박증자는 자기 자신을 유혹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어떤 상징적인 자위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젖가슴은 그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의해 작동된 유혹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젖가슴 정도는 내가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끝까지 가는. 오르가즘의 그 영역까지 끝까지 만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즐거움을 주는 대상, 거기까지만 만족을 느끼고 유혹을 하고 성적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는 약속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언젠가 뭐가 등장할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것, 이런 거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게 하는 거에 구미 담겨 해요.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도모하고 싶어 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꿈꾸고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근데 그걸 딱 선택한 후에 바로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가끔 가다 보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래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서 뭘 하자라고 약속을 덜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가끔 그때 너무 재미있고 기대된다 그럴 때도 있지만 괜히 한 거 아니야? 괜히 약속한 거 아니야? 하기 싫다라는 게 점점 올라오는 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새에서 보면 히스테리보다 강박증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이런 이제 회개를 하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자, 히스테리 환자들은 사회적 결합을 아주 잘한대요. 결혼식 가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 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것도 잘한대요. 또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잘 참여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강박증 환자들은 이런 사회적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대화 상대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제가 걸리더라고요. 이들은 사회에 의해 초대받는 상황들을 절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식에 초대받았지만 가서 축하 같이 못해줘요. 슬픈 일 있지만 함께 진정을 울어주지 못해요. 기쁨도 함께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가집을 잘 안 갔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커서는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제 가야 되니까 갔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한 20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했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한 몇 달 질병을 앓으시다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그 친구들은 아버지를 더 누렸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제일 친한 친구가 20몇 살 때였나 아버지께서 사고를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제 생각 속에서는 너 안타깝긴 하지만 넌 나보다 아버지 더 많이 누렸잖아. 그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의를 표하러 갈 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슬픈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러 가게 된 게 정신분석 공부하고 저희 그 선배 선생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배하고는 그게 크게 친분도 있지 않았는데 이런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했죠. 교수님하고 함께해서 저 구석에서 이제 얼굴만 알고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았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울면서 가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안아주고 슬퍼하고 있던 저를 모습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의 어떤 왜곡된 그런 해석에서 조금 달라졌구나. 나도 조금 여유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 가는데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해석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강박증 환자들은 이런 사회적 결합 속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간 사례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지인간이 프로이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머님이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슬펐다, 어쨌다 이런 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주의를 표하를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못 갔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웃어버릴까봐. 장례식장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나올까봐 두려워서 못 갔어요. 그런데 예전에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는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거세되지 않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이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셔야 나의 욕망을 펼칠 수가 있어. 엄마의 상징적인 죽음이 있어야만 내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제 나는 내 자유롭게 내 삶을 펼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서 나도 그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에 내가 너무 무례하게 장례식장 가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꿈에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